굉장히 원초적인 고민이죠. 추석 연휴가 길면 길수록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중간에 FOMC 회의라도 껴있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나는 털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일 텐데요.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서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부장님. 예. 쉽지 않은 시장, 고민이 참 많아지는 시장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럼 앞에서 제가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그 이훗날 새벽에 우리는 결과를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털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서 현명한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 어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은 시장이 조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아무래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제 뭐 다우라든가 S&P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났습니다만은 사실 조금은 이제 그 흐름이 좀 조정의 모습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재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뭔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제 뭐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매물이 계속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또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 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나타났지만은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사겠다라는 매수세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들이 역시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이게 뭐 어떤 새로운 호재가 부각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좀 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평가르듯이 뭐 팔고 가냐, 뭐 가지고 가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변동성 확대 국면을 좀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업종이라든가 섹터라든가 뭐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렇게 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단기 낙폭 과대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쪽은 좀 다시 한번 또 바닥에서 좀 잡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절 이전에 물론 이제 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부각되는 건 물론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은 너무 이제 그런 심리에 따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런 조정을 한 번은 다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딱 뭐 들고 가자, 팔고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니까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거 질문처럼 약간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모호해지는 게 들고 가냐 팔고 가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변수들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FOMC 회의에서는 11월 테이퍼링이 뭐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9월에는 구체적인 얘기들이나 스케줄이 나올 테고, 그렇다면 위축될 수 있는데, 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약간 꺾이는 느낌도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여기에다가 또 약간 기름 아닌 기름을 부은 게 모건 스탠리가 미국 증시 앞으로 3개월간은 힘들 거야, 비중 축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런 변수들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하고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실 이제 뭐 그 요번에 고용 지표가 조금 또 부진하게 나오면서 사실 좀 시장의 분위기가 요번에 어쩌면은 FOMC에서 테이퍼링이 좀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스탠스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를 통해서 연준이 테이퍼링 11월 개시를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또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보도들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뭐 이제 분위기는 좀 11월 테이퍼링의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속도는 둔화됐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장세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물론 이제 저는 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은
테이퍼링이 좀 11월에 개시하는 쪽으로의 어떤 합의가 우세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연준 내에서 좀 비둘기파로 불리는 위원들의 스탠스들이 좀 변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 연은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파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발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좀 이거는 아무래도 11월 테이퍼링 쪽을 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무래도 11월부터 좀 테이퍼링 실시가 유력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또 막판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단어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고, 다만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뭐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오히려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어떤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 9월 조정론, 네. 예, 모건 스탠리 비롯해서 몇몇 아이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테이퍼링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또 우려가, 결국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시장의 걱정거리로 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달이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또 데이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9월 조정론의 어떤 근거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데 결국 그 조정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만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한 1년 반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역대 2배가 오른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론 그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부분에 대한 만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고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그 선조정이 나오고 나서 견조합니다. 네. 나름대로. 그리고 뭐 테이퍼링이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미국의 그 인프라 부양책, 지금 또 의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이 이어지면서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에요. 유동성이 한꺼번에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설사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다시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를 제가 꼽자면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좀 약간 변수를 꼽자면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예요. 사실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부각이 될지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들이 긴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으로 돈을 푼다면 여기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있고, 다만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랄지 아니면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또 FOMC의 점도표와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에 여념이 없겠죠.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 반도체든 자동차든 아니면 뭐 증권 업종이든 실적이 회복은 회복인데 지긋지긋하게 계속 따라다니는 게 결국 피크아웃 우려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행 전망치도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제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제 논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약간 좀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과거의 사례를 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사실 뭐 2010년 같은 경우에 좀 비슷했어요, 지금하고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거의 한 7, 8% 정도 빠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고점은 이 빠진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런 갭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수출의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익의 규모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익 증가율은 좀 둔화가 됐지만은 이익의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를 하면서 고점이 조금 이제 이연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상황이 그때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출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뭐 피크아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또 한 차례 어떤 랠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좀 기대에 섞인 그런 좀 전망을 한번 내놔보고요. 물론 수출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고요. 뭐 이게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이 따라다닙니다. 지금 시장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좀 피하는 어떤 투자 전략은 향후 장세에 있어서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실적 등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보다는 종목의 성장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역시 좀 염두에 둔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종목을 고르실 때 단순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말고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 시 단순히 어떤 실적 전망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확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종목도 좀 성공적으로 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이 어마어마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걸 너무 확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규제 리스크까지 오게 된 건데, 이 두 종목에 대한 현재 시점의 낙폭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빅테크라든가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이미 중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 네. 크게 한번 영향을 줬고요. 미국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이 애플의 어떤 독점적인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 때문에 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놨죠. 그러니까 뭐 애플 자체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그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비약적인 성장을 두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금융산업하고 자꾸 비교가 돼서 그렇죠. 금융산업은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맞아요. 왜 네. 너네들은 이렇게 규제가 없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이런 컨센서스를 자꾸 형성을 하는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규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각 국가별로 약간 그 규제의 배경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체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렇죠. 어떤 체제의 결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면에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규제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앞으로 이런 규제 리스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은 지금은 이런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러한 어떤 규제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게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가가 보면 지금 등락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섣불리 이게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조금 설사 조금 여기서 위에서 사더라도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하고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버티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약간 좀 정리를, 그러니까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더는 전략은 괜찮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섣부른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을 보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워낙 시장의 화두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4분기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업종군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또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이것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단기적인 전략으로서는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이제 하반기에는 저는 뭐 지금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그 화두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위드 코로나하고 하나는 친환경이에요. 사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뭐 우리 정부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11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네. 코로나 국면의 전환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부분이 지금은 주가들이 조금 부진합니다만은 결국 이런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은 소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종이 부각될 가능성, 이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 뭐 소비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그 유통 관련
관련주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은 지금 좀 보시는 게 좀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은 친환경 정책이죠. 네. 이제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 집중과 맞물려서 지금 이미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요. 이후에 뭐 수소 관련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화두가 됐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런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아무래도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런 관련주 종목들도 역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변수 체크해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소비 유통과 친환경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4분기 전략까지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